그 직문수 4기 시간 돌아왔고요. 그 서형대수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은 그 고유치 고유 벡터 연습하고 계신 것과 그 내적을 연결짓는 것입니다. 오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돌아왔습니다. 훈련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연습들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연습에서 안 그치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를 보도록 하되, 오늘은 좀 약간 숨겨진 그 어떤 이제 그 목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컨텐츠 자체로서는 고유치 고유 벡터랑 내적이랑 연결되는 게 오늘의 컨텐츠로서는 목적인데, 참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를 느끼도록 하는 게 목적이냐면, 어떤 층위의 숙달이 되어야 내가 수학을 충분히 감상하고 누릴 수 있는지들이 본인이들이 와닿게 하려고 하는 게 조금 오늘 훈련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해당해요. 그래서 좀 그 일단 시키고 그리고 나서 좀 대화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6일인데 그 패턴을 잘 모르겠네요. 그 장인우 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그 2차 방정식의 그 근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 ABC 실수가 0이 아닌 ABC에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이퀄 0을 줬을 때 근의 공식을 구하는 방법은 먼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로 나눠주면 되면 X 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C 이퀄 0이 되는데 이때 앞에 있는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4a 제곱분의 b를 더해주고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x제곱 아니 x 플러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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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분의 b 제곱 플러스 어, 4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 제곱 플러스 a분의 c가 되는데 이 상수항을 좌항으로 우항으로 이항시켜주게 되면 어, 4a 제곱 이항시켜주게 되고 이때 그 4a로 통분하게 되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형태가 됩니다. 이때 어, 좌항에 있는 제곱근을 어, 없애주게 되면 x 플러스 a분의 b는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이때 4a 제곱을 루트 밖으로 꺼내주게 되면 2a분의 어, 2a가 되고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형태가 되는데 이걸 x항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제곱 아 2a분의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형태가 돼서 저희는 x에 관한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맨 처음에 A, B, C는 0이 아닌 게 아니라 A만 0이 아니라고 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요거 들으시면서 다들 어떤 거를 좀 느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다 직무수 하시기 전에 이 공식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보신 적이 많은 센스에서. 근데 지금 뭐가 시작됐냐면 의도적 훈련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하려고 하니까 되잖아요. 원래도 할 수 있으셨던 건데 안 하셨던 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자기 걸로 어떤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알아간다는 건 좀 그런 결입니다. 잘하셨고요. 장일 선생님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무한 근해 공식 적용 지옥을 조금 전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 2차 방정식을 이제 드리면 그 설명 없이, 퍼즈 없이, 이런 거 없이 근을 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근을 구해 주십시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 이퀄 제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네, 완벽합니다. 다음 분 지목해 주십시오. 어, 강성호 선생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강사 선생님. 다음에 근을 구해 주십시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이퀄 제로. 1, 3입니다. 오케이. 다음 분 지목해 주십시오. 윤정원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근을 구해주십시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 이퀄 제로.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입니다. 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그 마이크가 좀 작으세요. 안 들립니다. 네, 이경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선생님, 다음에 그 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2x제곱 빼기 4x 플러스 2 이퀄 제로. 어, 이,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어, 어, 2, 2입니다. 2입니다. 1입니다. 아, 2로 1입니다. 아, 바꾸면 x제곱 빼기 네네, 2x 플러스 네네, 1이라서 1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 네네.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혜진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혜진 선생님, 다음에 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 이퀄 제로. 어, x는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잠깐만요. 4하고 2입니다. 그 형태가 그냥 3이 나옵니다. 네.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에서 x 빼기 3의 제곱 아, 단순히 3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임예원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임현 선생님, 다음에 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이퀄 제로. 2.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 이퀄 제로. x는 마이너스 1 중근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선생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정혜연 선생님, 다음에 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이퀄 제로. 이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잘했습니다. 2. 예.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박지현 선생님, 다음에 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 이퀄 제로. 마이너스 3.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언스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을 완전 제곱으로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어, 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은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근해 공식이 아니라 완전 제곱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2로 묶고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빼기 4를 빼니까 원래 1이 있었으니까 빼기 3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우 선생님. 네, 네, 문준우 선생님, 다음을 완전 제곱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1.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마이너스 3입니다. 빼기 5가 나옵니다. 그 빼기 1에서 빼기 4를 더 해줘야 되니까 빼기 5가 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장인우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네, 장인우 선생님, 다음을 완전 제곱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3x 제곱 더하기 6x. 아, 3x 더하기 6x는 x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제곱. 완전 제곱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아, 3으로 묶고 x 제곱 플러스 2x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2분의 x 플러스 네,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3으로 네. 묶고 x 제곱 플러스 네. 2x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빼기 1을 해야 되니 3 곱해야 되니까 3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음, 윤정환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해서
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 곱하기 2 행렬이 주어질 때 고유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고유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 A 곱하기 이거 행렬을 A 행렬이라고 했을 때 고유 벡터를 고유 벡터를 람다라고 하고 이것은 아니, 했을 때 A 곱하기 벡터는 람다 곱하기 벡터가 돼서 이 벡터의 마이너스 람다의 항등행렬식으로 빼주게 됐을 때 이게 0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벡터가 0벡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V가 A-람다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때 역행렬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람다의 A 마이너스 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돼서 이걸 풀어주면 람다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답안지로 적으면 아마 시험에서는 만점이 나오는 답안지일 겁니다. 적으시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면서 교정이 될 테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2층에서는 그냥 단순히 레시피를 여쭤본 거라 그냥 어떻게 답하시는 거가 제가 앞으로 기대치냐면 2 곱하기 1이 주어질 때 고치를 구하는 방법은 대각선에서 람다만큼 뺀 다음에 디터미넌트 0 풀면 된다. 이렇게가 제가 기대하는 기본적인 답입니다. 지금 윤정원 선생님의 설명은 완벽한 설명이지만 이제 왜 그렇게 레시피를 짤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레시피를 이제 설계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선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현 선생님. 어, 고유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거요? 박현 선생님입니다. 네. 간단하게 고유치를 구한 다음에 고유치를 다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고유치들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다시 대입을 하면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제로 제로일 때 고유 벡터를 구하면 됩니다. 100% 맞는 말인데 거기서 뺄 때 그 행렬에다가 대각선에다가 뺀다라는 말만 명시하면 그 완벽한 선인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임예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부터는 어떤 작업을 하겠냐면 2 곱하기 2 행렬을 줄 때 저희가 보통 determinant of a 마이너스 람다 아이덴티티를 특성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characteristic polynomial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어떻게 드리겠냐면 2 곱하기 2 행렬을 드리면 고유치를 구하는 특성 방정식 정도로 정할게요. 특성 방정식을 결정하시오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람다 배만큼을 대각선에서 빼셔서 AD-BC를 적용하셔 가지고 식을 그냥 주시면 됩니다. 전달이 됐죠? 식의 단순화는 원하시는 만큼 하시되 어쨌거나 완벽한 방정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만 요구치입니다. 자, 그러면 임여선 선생님께 먼저 드리는 걸로 다음에 특성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행렬이 1, 1, 1, 1. 1 마이너스 t의 제곱은 0을 풀면 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하신 게 1 빼기 t의 제곱 빼기 1을 이제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정리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t 제곱 빼기 2t 이퀄 제로이거나 1 빼기 t의 제곱 빼기 1 정도로는 제로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원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특성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행렬이 1, 2, 3, 4.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t 빼기 1이랑 t 빼기 4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게 4가 되는데 2랑 3을 빼야 되니까 빼기 6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강성원 선생님. 다음에 특성 방정식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렬이 0, 0, 0, 0. 람다 제곱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람다 제곱 이, 이퀄 제로까지 하셔야 됩니다. 방정식. 람다 제곱 이퀄 제로입니다. 네. 네. 네, 이해진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해 선생님. 다음에 특성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2143. 2143의 특정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5t 2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다들 이거 풀어헤치는 게 암산으로 조금 훈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t 빼기 1과 2143이니까 t 빼기 2랑 t 2143. 저도 헷갈리네요. t 빼기 2랑 t 빼기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t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수 합치면 되는 건데, 요거 한번 훈련을 같이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일부러 인수분해 형태를 드릴 테니까 이거를 풀어헤치는 것을 암산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죠? 그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훈련을 들어갈게요. 이현 선생님 다음 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진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윤준 선생님 다음을 정리해 주십시오. t 빼기 1, t 빼기 2.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짚어주십시오. 이동욱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선생님 다음을 정리해 주십시오. t 플러스 1, t 빼기 2.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짚어주십시오. 문준우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문준 선생님 다음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t 제곱, t 세제곱, t, 2t, 2, 11t 제곱, 플러스 6?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이니까 t에 대해서는 최고 차수가 3차입니다. 3차에서 마음속으로는 괄호 t3승, 괄호 t제곱, 괄호 t, 괄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t3승이 되는 건 ttt밖에 못 붙습니다. 그래서 1t3승 혹은 t3승으로 끝나고요. t제곱이 되려면 t는 두 번 곱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숫자가 곱해줘야 됩니다. 그런 선택지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될 수밖에 없어서 6t제곱이 됩니다. t가 되기 위해서는 숫자 두 개씩 곱해지는 것들이 다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 2, 3, 3, 1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2, 6, 3이 붙은 걸로 해서 11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숫자는 1, 2, 3이 다 곱해지고 t가 안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6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주목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지현 선생님 다음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t 빼기 1, 3t 플러스 2. 6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2t 빼기 1에 3t 플러스이니까 페어링을 할 때 2t랑 2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3으로 붙고요. 그리고 빼기 1과 3이 붙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이제 t로 이제 붙고 그렇게 이제 붙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잘했습니다. 다음 분 주목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준석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전개해 주십시오. t 빼기 1, t 빼기 2, t 빼기 3. t 세제곱 마이너스 6, t 제곱 마이너스 11, t 마이너스 6인 것 같습니다. 숫자 두 개가 곱해질 때 부호가 상쇄되니까 플러스 11t로 넘어가게 되고 마이너스 6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곱이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다음 분 주목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진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왠지 걸리는 분들이 좀 계속 걸리는 느낌들이 있는데 적당히 좀 순번이 되도록 좀 정리 조절 좀 해주시죠. 이현 선생님 다음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t 플러스 1, 3t 플러스 2. 6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3입니다. 다 플러스였습니다. 2t 아, 플러스 1, 3t 플러스 플러스 2. 1 플러스 1, 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주목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정명영 선생님 다음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t 빼기 1, 2t 플러스 3. 이 2t 제곱 마이너스 3
2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 네, 그 붙일 때 이제 페어링한 패턴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T랑 ET 붙으니까 ET 제곱 잘하셨고, T 빼기 1, ET 플러스 3이니까 붙을 수 있는 선택지가 마이너스 3T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T 빼기 1, ET 플러스 3이었으니까 그 3T랑 마이너스 T가 해서 T가 나오고, 그 마이너스 1랑 3이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번째 목 시작 바랍니다. 음, 임예원 선생님. 네, 임여원 선생님,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 곱하기 2 행렬을 드리면 특성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행렬 2, 1, 3, 2. 값을 구하나요? 아니면 값은 필요 없고 방정식까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2, 1, 3, 2요. 예. 2 마이너스 t 곱하기 2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 예, 그렇게 답하시면 완벽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수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특성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1, 2, 2, 1. 그리고 앞으로 실명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실명으로 해서 안 불리시는 게 진짜 좀 걸립니다. 지훈 선생님. 네, 1, 어떻게 2, 하면 2, 1의 특성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예,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빼기 4는 는 제로. 제로. 예, 잘했습니다. 다음 번째 보여 주십시오. 어, 윤효정 선생님. 네, 윤현 선생님. 다음에 특성 다항식을 구해 주십시오. 3, 2, 2, 3. 마이너스 t 곱하기 3 마이너스 t, 3 마이너스 t의 제곱 있고 4. 네, 라고 하셔도 완벽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째 보여 주십시오. 정미경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정혜원 선생님. 다음에 특성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행렬이 1, 0, 0, 1. 는, 어, 어, 1, 1 마이너스 t의 제곱은 0. 이라고 하시면 완벽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음, 이경민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네, 이경현 선생님. 다음에 특성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0, 1, 1, 0. t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퀄 제로까지 하셔야 됩니다.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퀄 제로입니다. 예, 예. 잘했습니다. 다음 번째 보여 주십시오. 문준우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문준우 선생님. 다음에 특성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1. 죄송합니다. 네. t 제곱에 마이너스 t 4분의 1, 4분의 3,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라고 하기 때문에 빼기 t 해가지고 t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 나오고 2분의 루트 3끼리가 곱해지니까 그냥 4분의 3을 그냥 빼가지고 0이라고 하면 되네. 그래서 t 빼기 2분의 1 빼기 4분의 3 이퀄 제로 이렇게 그냥 답하면 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번째 먹게 주십시오. 어, 윤진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윤준은 선생님 다음에 특성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빼기 t 제곱 플러스 4분의 1은 0입니다. 네, 완벽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째 먹게 주십시오. 박현승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경현 선생님 다음에 특성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2.
그 t 빼기 2분의 루트 2의 제곱에다가 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랑 2분의 루트 2가 곱해져서 2분의 1이 되고 빼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t 빼기 2분의 루트 2분의 2의 제곱에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퀄 제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해 주십시오. 어, 준우 선생님 가겠습니다. 네, 문전우 선생님, 다음에 고유 벡터를 하나 구해주십시오. 여기부터 한번 가보죠. 순차적으로 좀 섞겠습니다. 다음에 고유치 두 개를 구해주십시오. 행렬 1, 0, 0, 1. 영. 어, 고유치는 1 하나입니다. 네, 중근 1 하나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어, 이경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선생님, 다음에 고유치를 결정해 주십시오. 행렬 3, 0, 0, 2. 3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어, 박현승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현 선생님, 다음에 고유치를 알려주십시오. 1, 0, 0, 1. 1중군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장인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장인우 선생님, 다음에 고유치를 계산해서 알려주십시오. 0, 1, 1, 0. 0, 1, 1, 0, 1, 1, 0이요. 고유치는 2하고 0입니다. 아닙니다. 빼기 t 어, 빼기 t 하면 t제곱 빼기 1 이퀄 제로가 돼서 이제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어, 0, 1, 1, 0이니까 빼기 t 빼기 t가 붙어가지고 a 0, 0인, 적용해주면 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 윤여정 선생님 하겠습니다. 지금 윤쌤 바쁘신 것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 같아가지고, 네, 네, 다음 바쁘신 것 번으로. 같아서, 네, 네. 이동욱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동호 선생님, 다음에 고유치를 구해주십시오. 0, 2, 2, 0.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강성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강성훈 선생님, 다음에 고유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0, 2, 마이너스 2, 0. 플러스 마이너스 2i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박진섭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전 선생님, 다음에 고유치를 구해주십시오. 2, 0, 0, 3. 2와 3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윤정환 선생님. 네, 다음에 고유 벡터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1, 0, 0, 1. 1,1입니다. 네, 빼야 합니다. 네, 다음 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정미연 선생님이 다음에 고유 벡터를 하나 결정해 주십시오. 1, 0, 0, 1. 제가 고유 벡터 구하는 거는 지금 연습이 덜 되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정 선생님. 네, 윤효정 선생님, 다음에 고유 벡터를 하나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2, 0, 0, 2. 200. 어, 01? 0일 하셔도 페어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박진섭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전 선생님, 그 다음에 고유 벡터를 하나 구해주십시오. 1, 0, 0, 2. 어, 1일 때 0, 0, 0, 1, 1이니까 0,1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임예환 선생님. 네, 임현 선생님이 똑같은 행렬을 드립니다. 그 0, 1이 아닌 다른 고유 벡터를 구십시오. 1, 0, 0, 2의 고유 벡터, 0, 1이 아닌 거. 나 아직 훈련이 좀 덜 돼서 조금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했습니다. 죄송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장인우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장인우 선생님 똑같은 문제를 드립니다. 행렬 1, 0, 0, 2에 대해서 0, 1이 아닌 고유 벡터를 하나 결정해 주십시오. 0일이 아니고 고유벡터요? 0일이 아니고 고유벡터. 네. 벡터를 0으로 줬을 때는 1,1이 됩니다. 고유치를 0으로 줬을 때는 1,1이 됩니다. 그 고유치가 0이 안 나옵니다. 고유치는 1과 아, 2밖에 없습니다. 1하고 죄송합니다. 헷갈려가지고. 죄송하실 필요가 어, 없습니다. 네네. 2를 줬을 때, 마이너스 1,1이다. 2를 주게 되면 이, 마이너스 1, 0, 0, 2가 돼서 하게 되면 이제 1, 0이 나올 겁니다. 1, 0. 네. 예, 잘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선생님 하겠습니다. 예, 또 걸리셨네요. 그 다음 행렬의 고유 벡터를 하나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0, 1, 1, 0. 010의 고유치는 마이너스 1이고, 거기서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1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오늘의 트레이닝 여기까지. 이제 다음번에 뭐 시킬지 보이시죠? 계속 요거 반복입니다. 2차 방정식, 고유치, 고유 벡터. 그리고 제가 어떤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 있는데 중간에 회전 행렬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서 지금 요 층에서 지금 여기서 조금 환기하시기 좋은 지점은 어떤 거냐면 이게 의도적 훈련이거든요. 아마 이거 손으로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전원 다. 사실 그거는 확신이 제가 들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니까 이게 의도적인 훈련 연층이가 보이시죠? 이게 되면 정말 편해져요. 대부분 이 안에서 어떤 이제 쓰는 것들이 한 99%인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서양대수를 정말 직관적으로 쓸 때는요. 그래서 요거 훈련들을 좀 해두시는 거가 지금 저희가 이제 직문수에서 배우는 컨텐츠 그 자체보다도 더 소중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그래서 훈련 자체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듣고요. 아니면 이제 오늘 다뤄야 되는 얘기들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구할 때 꼭 2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 그 알고리즘 자체를 2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들이 좋은 질문인데, 지금 이제 요 과정들은 표준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방법이 필요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구하는 알고리즘들이 2 곱하기 2의 경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심플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심플해서 그런데 n by n 행렬들의 경우만 해도 좀 골치가 아파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접근하냐라는 건 여러 가지 트릭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해 봄직한 포인트들이 있고 맥락들마다 각각 다른데 예를 들어서 수치 해석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사실은 두 가지 관점을 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그냥 풀면 되는데 많은 경우 못 풀거든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점화식을 잘 찾아냅니다. 찾아내가지고 그거 무한번 이터레이션 하면 간다. 뭐 이런 알고리즘을 짤 때도 있고요.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근데 단지 2 곱하기 2의 경우는 심플해가지고 보통 이걸로 되니까 만족한다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 저 혹시 의도적 훈련의 관점에서도 그 관점에서는 2차 방정식을 꼭 푸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그것도 다른 좋은 야매 같은 질문인데, 방법도 그것도 너무너무 네. 좋은 질문인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 본인의 수학적 문해력을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일지를 스스로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냐. 내가 이제 수학을 배웠을 때 그게 어떤 모습으로 수학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완성이 돼 있기를 원하나 정도의 그림이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게 목적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요. 당연하죠. 근데 이런 단순한 심플한 경우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약간 상상하는 이제 좀 약간 멋진 모습은 수학을 배웠을 때 멋진 모습은 딱 봤을 때 이거 뭔지 알겠다. 지금 오늘만 해도 이 훈련이 지금 몇 주차 지금 됐다 보니까 어떤 질문들은 드리는 즉시 답이 나오는 분들이 상당수 이제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된 자신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면 조금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거 안 까먹으실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두면. 그래서, 이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감을 본인 스스로 잡으시면 좋겠고요. 좀 그래서 상상하기 좋은 것들은 어떤 자신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고, 어떤 저한테 좀 대조를 해봤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수학이랑 관련된 어떤 미담 중에서 야, 저 사람 봐라 얼마나 저 천재냐 이런 미담들이 참 수학 쪽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통 대표적으로 쓰이는 어떤 미담들이 저 교수는 어떻게 그냥 어떤 칠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필만 들고 들어와서 수업 그냥 쭉 대단하지 않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다 그냥 의도적 훈련의 결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다 모두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레벨에서 여러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오늘 이 30분의 훈련 동안 뭘 좀 보시면 좋겠냐면 지금 만약에 혹시 어떤 대답이 스스로가 내셨을 때 애매한 선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내시는 그런 답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셨다면 근데 인풋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면. 에너지를 안 들이고 다음 주에는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어떤 욕망의 어떤 원료로 삼으셔가지고 하면 다 되는 거고 그렇게 그냥 하는 것으로서 다 어떤 그 다음 단계들로 다 갈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의 멋진 모습을 상상해 보고 어떤 근데 좀 구체적이면 좋겠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답을 할 수 있는 모습이면 멋있을지 그런 걸 상상해 보시고 그렇게 훈련을 맞추시면 남들이 봤을 때 그런 훈련 왜 하는 거임? 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진또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질문 하나. 예. 잠깐. 혹시 이게 의도적 훈련을 하는 중인데, 일단 고유 벡터, 아직 전 안 되긴 하는데, 고유 벡터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혹시 나중에 내적도 암산까지 가야 되는 건가? 오늘 하려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 내적 훈련이거든요. 이미. 그래서 지금 그거 오늘 말씀드린 게 오늘 목적입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이 암산 훈련에다가 어떤 순간부터 편입이 돼 있을 거라는 얘기죠. 다음 주부터.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하신 게 그거여서. 오늘 지금 하고 계신 게. 전달이죠? 자, 혹시 더 질문들 있으시면 듣고요. 그리고 이 훈련은 당연히 직문수 끝까지 직문수 컨텐츠 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형계수 훈련들이 충분히 되면 그 다음은 미분 훈련, 그 다음 이제 적분 훈련, 이제 그런 것들 할 겁니다. 더 혹시 있으시면 듣고요. 자, 좋습니다. 내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는 층위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원하는 거냐면, 수식 이전에 약간 이거는 철학적인 층위에서 어떤 수학적 모델링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어떤 거를 공리로 세워야 되냐면 R2라고 하는 거에 각각의 벡터들의 크기와 각도를 우리는 정의한 적이 없다라는 거가 이 모든 관찰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었던 2000년이 넘게 갖고 있었던 선입견 중에 하나였습니다. R2가 있으면 1,0과 0,1이 정확하게 정사각형 만드는 거 아님? 이게 유클리드 기하가 만들어낸 선입견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여기까지가 전달이 되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1,0과 0,1이 형성한 게 정사각형이라는 거를 정의로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이게 공리가 들어오는 영역입니다. 공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해석 기하, 좌표를 가지고 어떤 A, B라고 하는 거는 A의 X 사이즈란 말이 핵심입니다. X 사이즈가 A고 Y 사이즈가 B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1,0과 0,1이 형성하는 게 정사각형이라는 룰 하에서만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봄으로 인해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과 이런 세계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머신러닝의 통계적인 모델들이 그러하고요.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기하는 한 가지 기하일 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혹시 정서적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이거 어려운 선입견입니다. 이거 거의 천동성 지동설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선입견이었던 얘기예요. 얘기는 어떤 분들한테 여전히 그런 것일 수 있고요. 이 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인지적으로 납득이 가셨나요? 뭔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건지? 괜찮으신가요? 공리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공리화하냐면 내적이라는 걸 가지고 공리화를 하는데 룰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두 벡터가 맺는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내적이라는 걸 가지고 맺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두 벡터가 맺는 관계를 우리는 정한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줘야 된다. 공리로서. 너 왜 그걸 공리로 선택한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여러 얘기가 필요한. 그러니까 수학 외적인 맥락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말이 납득이 가잖아요. 예를 들어 시공간이다. 시간과 공간이 서로가 4차원처럼 동작하지 않는다. 맥스웰 방정식을 보니까. 이런 물리적인 맥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적인 맥락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선
우리가 어떤 이제 벡터들의 크기랑 각도가 맺고 있는 공리가 이러해야 돼. 라는 걸로 수학적으로는 어떤 추상을 한다는 거죠. 챙이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그래서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한 룰이냐면 두 벡터가 맺고 있는 관계를 값으로 할당하는 함수를 생각하고 싶어요. 내적은 함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한 분 시켜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어, 임여원 선생님, 함수의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함수는 A 집합과 B 집합의 원소를 순서쌍으로 나타내서 곱집합으로 해서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그 유일성과 그 존재성 두 개를 만족시키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네, 잘하셨죠? 그래서 함수값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값의 존재성 및 함수값의 유일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곱집합의 부분 집합을 저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잘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두 집합을 뽑아야 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의역 집합과 공역 집합을 선언해주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각각의 인풋 원소들이 아웃풋 원소, 함수값으로 대응이 되는지에 대한 그 룰들을 지정해주는 게 함수예요. 여기까지 다 이제 여기 계시면 다 알아들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내적을 함수로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훈련의 층에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행렬 계산하실 때 아까 어떤 행렬이 있었냐면 0, 2, 2, 0 이런 행렬이 있었어요. 0, 1, 1, 0 같은 행렬. 이거 실제로 특성 방정식 풀어주면 t제곱 빼기 4 이퀄 제로이거나 t제곱 빼기 1 제로 이럴 때는 실수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0, 2, 마이너스 2, 0 이런 예를 아까 강성원 선생님 답했을 때 제가 들었거든요. 이때 보면 특성 방정식이 t제곱 플러스 4 이퀄 제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풀어주게 되면 t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i가 나와요. i가 나올 수가 있어서 내적의 값을 얘기하는 것은 공역의 층에서는 실수도 허용하지만 복소수도 허용해요. 이것도 공리예요. 정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여기까지 납득이 가셨나요? 그래서 값이라고 하는 거의 집합을 실수로 볼 수도 있고 복소수로 볼 수도 있고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일반적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는 직문수에서는 공역을 실수 집합으로 선택을 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가시죠? 예를 들어 두 벡터가 맺고 있는 관계가 복소수다라는 거 사실 중요해요. 하지만 직문수에서는 실수까지만 얘기를 하는 것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정역은 뭘로 잡냐면 두 벡터를 인풋으로 잡아야 되니까 벡터들의 모임의 곱집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2차원 벡터 공간의 R2를 생각해서 R2 곱하기 R2가 정역입니다. 직문수에서는요. 그래서 R2 곱하기 R2를 정의어로 선택하는 거는 각각의 R2의 원소들을 데리고 와서 이거가 우리 이 값은요 하고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마음속으로 상으로 갖고 계신 게 어떤 게 제 생각이 좀 좋은 거 같냐면 저는 뭐 그런 프로그램 즐겨보는 건 이제 예를 슈퍼스타 K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가수들이 이제 노래들을 하면 제 점수는요 좀 그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벡터 두 개를 데리고 오면 내 점수는요 하는 그 함수가 내적이에요. 그래서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근데 물론 룰이 있어요. 이게 내적이라는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룰은 할당을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속성은 벡터 두 개 데리고 오면 제 점수는요, 이게 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비유를 드렸냐면 심사위원들마다 내 점수는요는 다를 수가 있죠. 괜찮나요? 그런 의미에서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아니에요. 내적은 무한계예요. 즉, 기하를 허용하는 방식은 무한계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내적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 여기까지 말 납득하시죠? 내적이라는 함수는 함수로서는 R2 곱하기 R2를 정의역으로 선택하고 공역은 실수로 선택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이 납득이 가잖아요. 함수로서는요. 여기까지 이해 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게 내적이 되도록 하는 조건들을 우리가 줄 거예요. 여기까지 말 다 알아듣으셨나요? 직관적으로 수긍이 가잖아요. 뭔 소리지? 벡터 두 개 주면 제 점수는요. 이거 하는 함수를 지칭합니다.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만들고자 하는 이 내적이라고 하는 게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내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 마음속으로 R2를 마음속의 상으로 상상하십시오. 무한히 펼쳐져 있는 평면을 상상하십시오. 상상 가시죠? 근데 그 평면을 상상하시되 원점을 찍으십시오. 마음속으로. 기준점입니다. 무한히 펼쳐져 있는 평면이 이때 원점을 찍으십시오. 마음속의 심상으로요. 찍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벡터를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펼쳐놓은 그 설원의 평원에다가 발자국을 하나 남긴 거예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를 점으로 보셔도 되고 원점부터 연결되는 화살표로 보셔도 돼요. 어느 쪽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평면이 있고 기준점이 있을 때 벡터를 하나 준다는 것은
이 발자국 자취 하나를 생각하는 거여도 되고 원점으로부터 연결한 화살표로 생각하시는 이 어느 쪽의 관점을 택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벡터라고 하는 거는 화살표의 관점을 시각화로 택하는 것 같아요. 컨벤션으로는. 어느 쪽이든 사실 수학적인 상관은 없어요. 여기까지 상상, 그림 상상 가시죠? 그래서 저는 화살표로 상상하시기대로 하는 가운데 심상들을 계속 좀 그려보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벡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면에다 찍으십시오.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가 룰입니다. 아무렇게나 찍으면 벡터 두 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달됐죠? 이렇게 나오면 만들고자 하는 내적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 벡터를 저 벡터를 가지고 정사형을 시켜요. 그 얘기는 수선의 발을 내려요.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그러면 이게 같은 방향을 갖게 될 거잖아요. 수선의 발을 내린 걸 기준으로 해서 그 크기 두 개를 곱한 값을 내적이 만드는 제 점수 능력 값이라고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내적을 토대로 두 벡터가 맺고 있는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면 평면이 있을 때 이 평면이 어떻게 벡터들이 관계를 맺고 거냐면 두 벡터를 찍어서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정상시킨 다음에 그 방향이 같아진 크기 두 개를 곱하는 거 이게 이너 프로덕트 밸류예요. 여기까지 룰이 이해갔죠? 이게 마음속으로 그리고자 하는 심상입니다. 내적이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추상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말 알아들으셨나요? 뭔 소리지? 그래서 참고로 다변수 더하드 스터디에서 이거를 가장 초반부에 가르칩니다. 오소고날 프로젝션. 그때는 이미 그 유클리드 기하를 따라가지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예, 강사 선생님 말씀하시죠. 근데 그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수직이라는 건지가 있어야 정해져 내릴 수 있다는 있는 뜻이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먼저 내적이 있어야 있고 그 두 개가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 이어야만 되는 거죠. 전제상 그런 100% 맞는 거죠. 말이고. 그래서 내적이 정해진 시점에서 그게 이미 끝나 있다라는 말을 등가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를 도입한다라는 말로써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예, 말씀하신 게. 예, 윤전은 선생님 말씀하시죠. 말이 두 그러면 가지인데, 그러면, 네, 윤전은 선생님 듣고 그다음 윤전 선생님 듣겠습니다. 성이 공교롭게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질문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조건 1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개념을 말한 게 아니라는 말씀. 조건 1이 그 뭐예요? 내적 조건 1번부터 3번까지 있잖아요. 아, 내적이라는 함수 그 전체가 그거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 평면을 가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평하다는 개념은 각도라는 속성으로 묘사한 거 아닌가요? 아,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 질문이 지금 다 좋아요. 다들 이제 검증이층이들이 좀 그 훈련들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 드릴 때 고구마를 안 먹어요. 기본적으로 초심자들을 대할 때 그 필터링이 있는데, 다 오늘 제가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그, 평평하다는 개념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거냐면, 벡터 공간에 벡터 합과 스칼라 배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벡터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구현하고 있느냐면 두 벡터를 줄 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 방향의 벡터를 만드는 게 벡터합의 뜻이고 전달되죠? 그리고 스칼라배는 벡터를 말 그대로 스칼라배만큼 해주겠다는 거를 허용하는 시점에서 그게 구현이 되는 집합은 필요 조건으로 평평한 평면이어야 돼요. 그래서 평평하다는 말은 수학적으로는 벡터 공간 구조를 준다 혹은 벡터합 스칼라 곱을 준다라고 말하는 순간 끝이 나요. 근데 단지 이 평평한 공간이 두 벡터가 맺고 있는 관계, 크기랑 각도라는 관계는 이 벡터 공간 두 연산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저희가 보는 게 1,0과 0,1이 형성하는 게 우리가 정사각형이라는 룰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말한 것들 다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봄직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윤현 선생님. 그, 그렇다면 유클리드에서는 내적이 0인 경우가 수직인 경우고 비유클리드에서는 그게 꼭 수직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수선의 발을 내릴 때는 그 비유클리드에서 내적이 0인 각도로 수선의 발을 내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 룰은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과 0,1이 정사각형인 룰에서는 0,1을 1,0 방향으로 내리면 크기가 0인 벡터가 내려오겠죠. 하지만 0,1과 1,0이 형성하는 평행사변형이 그런 게 아닌 경우라면 그거에 맞춰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하는 룰이 내적이 정하는 룰이에요. 그러면 왜 그 수직
90도가 내적이 0이라는 그거는 왜 유클리드라는 것으로 이렇게 따로 빼놓는 거지. 그냥 사실 각도는 0부터 36도까지 되게 다양한데 왜 하필이면 90도만 따로 빼서 하는 건지, 왜 180도, 뭐 270도 아니면 뭐 45도 이런 각도들은 왜 따로 다른 기하로 빼져 있지 않은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거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준은 정해야 되니까요, 단순히. 그랬을 때 1,0과 0,1의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의 룰이 90도였고 그 각각의 크기들이 다 1인 이게 유클리드 기하예요. 그런데 여기서 1,0과 0,1이 크기가 1인 거 혹은 90도 이 룰 중에 어떤 거를 배제한다고 해도 여전히 성립하는 세계관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하라고 부르고 이 유클리드 기하를 그런 의미에서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문준우 선생님. 그럼 아까 윤진훈 선생님이 평평하다고 말씀하신 거에서 그 벡터 공간에서 스칼라 곱과 벡터 합이 만족하면 벡터 공간이 선형적이다? 선형성을 만족한다? 이게 다 동일한 말인가요? 네, 정확하게 다 그 맞는 말들인데 선형성이라는 개념을 집합에다가 허용할 때 저희가 선형성이라는 말을 함수에다가 허용하는 선형 함수 및 행렬을 생각할 때가 있었고 선형성이라는 말을 집합에다가 허용할 때 그러한 집합은 평평한 집합이다. 라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하다는 말을 모델링한 결과가 선형성이에요. 집합에다가 선형성을 주는 경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룹은 평평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룹의 연산은요. 그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 혹시 또 더 질문 있으시면 듣고요.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수선에 발을 내리는 것하고 그냥 그 벡터를 X 평면에 포개는 것하고는 그 길이가 달라지는데 그게 어떻게 수선의 발에 내리는 그 개념이 적용이 될까요?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벡터 AB가 있을 때 그거를 X축과 평평하게 그냥 내리는 거, 회전 이동을 시켜서 내리는 그 크기랑 그 AB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X평면에 포개게 하는 그 길이가 달라지는데, 지금 그거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개념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1,0과 0,1의 각도랑 크기를 정하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거는 90도로 직교 정상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직교 정상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즉 1,0과 0,1이 정사각형을 이루는 그 룰을 따라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1,0과 0,1 예를 들어서 60도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런 평행사변형을 이루고 있었으면 거기서 90도를 찾아가지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룰을 하나로만 통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룰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내 기존의 방식대로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세계관에 맞는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각도가 그러니까 90도가 아닐 수도 90도인 거죠. 수선의 발은 90도를 얘기했는데 그 세계관에서의 90도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1,0과 0,1이 평행사변을 그리고 있으면 1,0이 내려간 건 0으로 내려가는 그 크기가 0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90도를 기준으로 맞춰서 내려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윤전 선생님. 내적 조건 1번부터 3번 중에서 조건 2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벡터가 있을 때 하나의 벡터를 고정하고 나머지 벡터로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수선의 발을 내리는 벡터가 둘 중에 아무거나 되어도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아직 교환 그 세 법칙 가지 룰을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룰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려고 지금 일단 함수까지만 꺼냈고, 제가 이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뜻인지. 네. 네, 박준 선생님. 아, 두 벡터 사이의 관계를 어떤 수로 나타내서 뭘 하려는 건지 좀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그게 이 공리의 근원적 욕망이잖아요. 두 벡터가 맺고 있는 관계를 규정하고 싶다고요. 내적이 하고자 하는 거가. 그걸 가지고 크기랑 각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싶다고요. 관계를 재겠다는 건가요? 예. 아, 네, 또. 알겠습니다. 더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구현하는, 다시, 그, 두 벡터가 맺고 있는 관계를 구현하는 게 내적이라는 함수인데, 그래서 이 두 관계를, 두 벡터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걸려야 돼요. 자, 제가 그 조건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같은 페이지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은 내적은 정역과 공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방식에서는 정역은 R2 곱하기 R2고요.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두 벡터를 데리고 와야 돼서 그래요. 그리고 공역은 R로 보겠습니다. 전화됐죠? 공역을 복소수로 보는 건 그거에 대한 맥락이 있습니다. 직문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전달되죠? 저희는 실수로만 공역을 제약하고 충분해요. 다 여기서부터 확장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그래서 실수에 대해 이렇게만 셋업을 해놓고는 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벡터 스페이스 V가 있을 때 V 곱하기 V를 정의로 말할 수 있으며 당연히 공역도 일반적으로 사실 빌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추상화를 하는 것에선 직문서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전달되죠? R2 곱하기 R2에서 R로 가는 걸로 직문서에선 하는 걸로 너무나 족합니다. 그리고 직관은 언제나 2레벨에서 실제로 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만들고 싶은 거는 1,0과 0,1이 만드는 평행사 변형의 개념을 만들고 싶어요. 만들어내고자 하는 개념. 납득이 갔죠? 그런데 이거를 만들면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이것만 알면 다 끝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면 1,0과 0,1이 평행사 변형을 마음속으로 하나 그리십시오. 마음속으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림을 두 개를 갖고 계시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는 유클리드 기하에 따라서 1,0과 0,1이 정말 정사각형을 만드는 것을 심상으로 하나는 갖고 계시고요. 이게 세계관일 이렇게 전달했죠. 그리고 다른 평행사 변형 하나를 무조건 잡으십시오. 다른 거 하나. 비교할 생각으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크기만 뻥튀기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 1,0의 크기를 난 2라고 하겠다. 이래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각도를 바꾸셔도 돼요. 90도가 아니라 45도로 하셔도 되고 120도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한번 놔보자고요. 마음속으로 그림 두 개 다 갖고 계신가요? 괜찮나요? R2 놓고 1,0과 0,1이 형성하는 평행사 변형 하나는 정사각형, 하나는 정사각형이 아닌 다른 걸로 놓고서 생각을 합시다. 만들어내고자 하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우리는 뭐를 무조건 허용해야 되냐면 벡터 합과 스칼라 합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잖아요. 벡터 공간이 그걸 갖고 있으니까. 전달이 했죠. 그러면 1,0을 스칼라벨 해가지고 두 배 했다고 칩시다. 1,0을 2,0으로 바꿨다고 해봐요. 스칼라벨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이 평행사 변형이 1,0이 두 배가 된 평행사 변형으로 늘어나길 원해요. 0,1에다가 3배 줬다고 해요. 스칼라벨 할 수 있으니까. 전달했죠? 그럼 0,3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평행사 변형이 3배로 뻥튀기 되기를 원해요. 그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 마음속으로 두 개 다 생각해요. 하나는 정사각형 기준으로 1,0을 2,0으로 늘려보세요.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상상 가시죠. 쭉 늘어나고 0,1을 0,3으로 늘리면 이쪽 그 이제 수직 방향으로 3배로 늘어나는 그런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45도짜리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다른 걸 생각한다고 하면 1,0을 2,0으로 늘려도 그 평행사 변형이 두 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무 문제 없죠. 0,3을 3배 해줘도 평행사 변형으로 늘어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각각의 세계관을 다 지지해요. 그래도 되죠. 지금 하는 말이 전달이 될까요? 이게 내적에서 얘기하는 좀 유식한 단어는 바이리니얼리티라고 부르는 성질이에요. 내적에서 요구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적은 기본적으로 선형성을 유지한다는 게 어떤 센스냐면 우리가 1,0과 0,1을 가지고 룰을 정했으면 나머지는 스케일을 그냥 늘리거나 줄여도 똑같이 왔다 갔다가 이제 확장이 되거나 축소가 되는 거에서 선형적으로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까 윤준호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던 컨디션에 대한 첫 번째 슬롯을 기준으로 두 번째 슬롯을 기준으로 선형적이다라는 조건을 내적에다 넣는 이유예요. 이게 이렇게 이 성질 때문에 1,0과 0,1이 형성하는 평행사 변형을 본다고 해도 돼요. 나머지는 스케일러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내적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이게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그 두 번째 슬롯을 고정하고 첫 번째를 기준으로 선형인 것, 첫 번째 슬롯을 고정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 선형인 것. 물론 실수 기준으로. 그리고 룰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하나를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심상 납득이 가셨나요? 어떤지 생각하는지? 그냥 저희가 핸드폰에서 확대 축소하는 것처럼 스케일을 하는 거를 스칼라배로 생각할 때 알배를 해주는 거를 그 알배에 맞게 평행사 변형들이 커진거나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1이 형성하는 평행사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링을 어떻게 한 건지 정의를 왜 그렇게 되는지 혹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이게 두 가지 조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어떤 룰을 반드시 정해줘야 되냐면 이 룰이 기하가 들어오는 핵심에 해당하고 이 말을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멋있는 단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내적은 파지티브 데피니셔야 된다. 이런 멋있는 단어를 쓰는데 별말 아니에요. 어떤 걸 요구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이런 룰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이제 그 이제 슈퍼스타 어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진 않았는데 가끔 이제 클립 뜨는 것들은 보다 보면 무명의 가수였는데 대단한 분들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약간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거죠. 정말 대단한 가수가 무명인 것 때문에 심사위원들보다 사실 더 대단한데 솔직히 그 별거 아닌 심사위원들이 내 점수는요 하는 게 되게 웃기는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당신이 저 사람을 평가하냐 싶은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보다 보면. 그런 거 비슷하게 내적이라고 하는 거가 평가하는 값도 패설러지컬한 이상한 병리적인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가 아니기를 원해요. 벡터의 예를 들어서 1,0의 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룰을 안 정해주면. 그러니까 이런 이상상 0,1의 크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냥 값을 허용한다고 했지 우리가 이게 음수면 안 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조건 배제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어떤 룰을 정할 거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내적의 룰이 뭐냐면 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오소나 프로젝션을 내서 직교 정상을 한 다음에 이거 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곱해지는 게 똑같은 거 두 개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룰을 반드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룰이 뭐냐면 만약에 벡터 두 개를 똑같은 걸 집어넣었어. 그러면 똑같은 거 넣었으면 그러니까 정상으로 내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이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개의 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룰을 이제 룰로 정의로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혹시 정체를 눈치채시겠나요? 언제 0일까요? 두 벡터를 집어넣었을 때 이 두 개의 곱이 0이 되는 건 오직 언제일까요? 명백. 오직 0벡터이다라는 거를 조건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적의 마지막 룰이에요. 내적의 룰은 임의의 벡터들 두 개 넣는 거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내 점수는요 이래면 돼요. 근데 어떤 룰을 적용해야 되냐면 두 벡터를 똑같은 거를 집어넣게 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면 이게 0이 되는 상황은 오직 0벡터밖에 없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파지티브 데피니션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말이 납득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내적, 이너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내적의 정의예요. 그래서 내적을 주는 것마다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크기의 그럼 정의는 뭐예요? 되게 단순한 거죠. 그러면 내적이 있다고 해봐요. 내적이 있는 순간 두 벡터를 집어넣어서 평가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적이 있는 순간. 그럼 크기는 어떻게 정하면 돼요? 같은 거 두 개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크기 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정의니까. 그럼 크기는 뭐다? 똑같은 거 두 개 내적에다 집어넣어서 루트 씌우는 순간 그게 크기의 데피니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들마다 우리는 이제 크기를 재는 법을 확보를 해버렸죠. 내적이 있는 순간 결정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사용하는 룰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두 벡터가 있다고 해봐요. 두 벡터가 있다고 하면 이 벡터 크기 알고 있고 저 벡터도 크기를 재는 법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정사용하는 법을 안다는 얘기가 뭘 안다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사이각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부터 사이각도 바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적을 주는 순간 각 벡터의 크기랑 임의의 두 벡터의 각도는 내적을 정하는 순간 자동으로 정해져요. 철학적인 층위에서 일단 다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적이라는 함수를 그따위로 정의하느냐? 수학적 정의가. 만들고 싶은 룰은 두 벡터를 줄 때 이 벡터를 나머지 벡터 방향으로 직교 정사형을 시켜서 그 두 개를 곱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정하는 순간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의 각도는 정해진다. 그리고 이 내적 함수는 선택지가 무한계가 존재한다. 자, 이거를 이제 그 고유치 고유 벡터 구하는 거랑 오늘 연결 짓고 오늘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네, 이동 선생님. 네, 혹시 그 교환 법칙을 제가 따로 교환 법칙을 내적 조건에 교환 법칙 조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연결 짓는지 아직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혹시 한 번만. 내적엔 교환 법칙이 없습니다. 단지 그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냐면 벡터 공간 레벨에서 덧셈을 기준으로 교환 법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라고 하는 벡터를 집어넣거나 B 플러스 A라는 벡터를 집어넣거나 이미 벡터 공간의 원소로서는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적이라고 하는 건 단지 같은 인풋을 받았을 뿐이지 교환 법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 2가 교환 법칙 무관한 말인가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교환 법칙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였구나.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게, 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고, 아, 그 교환을 말씀하셨구나. 아, 죄송해요. 저는 이제 벡터 공간 레벨에서 교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 룰도 넣기는 해야겠구나. 죄송해요. 그것도 넣어야 되는 룰이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생각해도 되는 생각인데, 그것도 룰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룰이냐면, 그 룰을 정하는 거예요.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를 여기로 직교정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곱하는 거랑, 이 벡터를 여기로 직교정상을 시켜서 이렇게 곱하는 그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이게 교환이라는 룰이에요. 전달될까요? 이것도 네, 룰로서 감사합니다. 지정을 해줘야 된다.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말해야 되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그거를 꼭 근데 교환 법칙을 꼭 룰로 정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그냥 이거 좀 당연한 룰로 것 같. 이게 칠쓸 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칠쓸 때 사실 직관적으로 당연해가지고 설명할 때 저도 이제 누락을 한 건데 복소수일 때는 이게 안 돼요. 그때는 구분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직무수명이라는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당연한 거 보이는 점 하자 정의를 해줘야 되는 룰이긴 합니다. 네, 혹시 또 이건 그냥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통상적으로 어떤 공간 내 모양이 지각각일 수 있는데, 벡터 간의 관계를 값을 부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간의 모양에 제약받지 않는 조건들을 다 끌어다가 그 어떤 함수를 구성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반대죠. 그 공간의 형상을 제약하는 함수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적을 줌으로 인해서 형상이 이걸로 정해지는 그 룰을 정한 거예요. 거꾸로, 네, 알겠습니다. 예.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라는 의미에선 자유라는 맥락이 들어올 수가 있지만 내적을 정하는 순간 이제 쉐입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결정이 돼서 더 이상 자유도가 없습니다. 네, 혹시 또 자, 저희가 하고 있는 훈련의 층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을 지금 보면 고유치랑 고유 벡터가 그럼 지금 내적이랑 연결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짓거리냐면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그 고유치랑 고유 벡터라고 하는 거의 태생 자체가 그게 지금 뭐를 지금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1,0과 0,1이라고 부르는 그 벡터들 있잖아요. 그 벡터들도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1,0과 0,1을 우리 맘대로 쓰겠어요. 그래서 그 평행사변형의 기준이 되는 벡터 두 개. 그게 고유 벡터고요. 그랬을 때 그 고유 벡터들의 크기, 그게 고유치예요. 정확하게는 크기 제곱입니다. 그 직무수 노트 8번에 예시 3번에 틀린 게 제가 거리 제곱, 그 크기 제곱을 써야 되는데 크기를 썼을 거예요. 그거만큼이 아마 이 3번에서가 틀린 부분이고요. 지금 계산 어디 틀렸냐? 지금 의심하시는 분들 있는데 거기가 틀렸고요. 그래서 고유 벡터랑 고유치를 구하는 행위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1,0과 0,1도 내적을 기준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1001을 기준으로 해서 10과 01이 고유 벡터인 거죠. 그거 기준으로 크기가 11이니까 1001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행렬이 있으면 지금 그 행렬에 대해서 뭘 찾아주고 싶냐면 행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제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100에 그냥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고 싶냐면 이 지금 그 내적이 표현하는 기하를 서술해주는 평행사변형을 만들 그 벡터 두 개를 찾아줘야 돼요. 그거를 찾아주는 게 고유 벡터 및 그거의 크기가 고유치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제나 내적은 뭘로 표현이 되어지냐면 대각행렬로 언제나 표현이 되어지고요. 이게 무지개 정리예요. 무지개 정리에 의해서 언제나 뭐가 되냐면 내적은 언제나 대각행렬이 대 대각선이 양수인 행렬로 표현이 되어져요.
이 양수인 룰이 그 똑같은 벡터 그러니까 논제로인 벡터를 집어넣어서 양수인 그 룰 때문에, 내적에서 요구하는 그 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내적의 진짜 정체는 뭐냐? 내적의 진짜 정체는 대각행렬이 대 성분이 다 양수인 대각행렬이 내적의 정체예요. 그래서 성분이 양수인 대각행렬을 주는 것만큼 내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쉬운 경우가 1, 1이었던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실제로 고유 벡터가 1, 0, 0, 1이 아닌 상황이 그게 정확히 뭐 하고 있냐? 축변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게 애매하다면 이렇게 축변환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저희가 내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래서 내적은 실질적으로 다 뭘로 다룬 거냐면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가지고 다룬 거에 지나지 않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행렬로 표현이 되어 있는 내적을, 여러분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거가 내적이라고 하는 거가 2 곱하기 행렬로 표현이 된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죠? 그 이제 노트를 보면 아실 수 있는 거니까요. 전달이 됐죠? 근데 그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A, B, C, D를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원하지 않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시냐면 축변화를 해가지고 이게 오프 다이아고날, 대각선이 아닌 거 죽이고 대각선만 살아있는 게 정확하게 고유 벡터에 지지되도록 하는 그걸 원하는 거가, 그게 보장이 된다고 무지개 정리해요. 그래서 이거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거 할 때 참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거 축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그림 그리기 싫으면 이렇게 바꿔서 그리자라는 생각도 사실은 이미 in some sense에서는 유클리드 기하를 벗어나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쓰이는 거라는 거를 지금 여러 이제 맥락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는 면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요 정도가 족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 더 파고들어서 그럼 무지개 정리란 뭐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떤 이제 파급력을 갖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한참 해야 돼요. 한참 해야 되는데,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구하는 행위 자체가 내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적으시냐면 대각행렬로 적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 대각 성분, 고유치가 정확하게 고유 벡터들의 크기의 루트베이다. 제곱근이다. 자, 이제 그 관점에서 8강의 예시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전달했죠? 자, 혹시 오늘 얘기들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말씀하시죠.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적 내적 행렬을 구사를 할 때 m은 QDQ-1이라고 이렇게 그런 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내적 행렬을 대각 행렬로 나타내어 주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Q가 회전 행렬이라는 이제 서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전 행렬이라는 게 그 내적이라는 내적 잠시만요. 내적 구조가 정의된 벡터 공간에서 정의가 되는 건지, 그리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인지가 궁금했고, 그다음에 내적 구조가 이제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이 아닌 경우에 회전 행렬이 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논의가 이제 디스커션에서 나왔던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좋은 포인트인데, 자, 1번. 회전 행렬이라는 말에 그 회전이 지지가 되는 건 유클리드 기하를 기준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회전 행렬이라고 하는 건 고유명사 취급하셔야 됩니다. 유클리드 기하에서만 맞는 말이에요. 이제 반시계 방향을 세탁하만큼 돌리는 거가 그렇다라는 거는 오직 유클리드 기하의 해석일 뿐. 근데 그 행렬 자체의 형태를 그대로 쓰는 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정확하게 맞는 인지이고, 기본적으로 그 무지개 정리를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0, 0,1이 만드는 것에 출발하는데 여러 결에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여러 이유에서. 그래서 이거를 유클리드 기하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해서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축을 다시 짜자라고 하는 거에 기준으로 유클리드 기하를 관점으로 봤다는 거지, 실제로 이 벡터 공간이 유클리드 기하를 따르도록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섬세한 얘기인 거죠. 지금 이 섬세한 대화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다면 좀 사실 직문수가 지금 운영되는 입장에서 되게 뿌듯하고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윤준 선생님. 네. 조건 3에 의해서 내적 값은 0 이상이잖아요. 근데 잘 안 들린, y는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안 아, 들립니다. 네. 내적 조건 3에 의해서 내적 값은 0 이상이잖아요. 예. 네, y는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고려해 보면 세타 값이 90도 초과 270도 미만이면 코사인 세타 값은 음수인데, 그래서 0벡터를 제외하면 세타를 예각만 고려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답니다.
그게 질문이시군요.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타를 얘기할 때 범위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를 제약하는 이유가 이게 말이 되도록 하는 센스에서 제약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그,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거가 어디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눈지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러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흘러온 스토리는 수학을 논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리가 필요하다. 1강. 그리고 수학에 있어가지고는 연산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대수역 구조가 필요하대. 대수역 구조, 연산이라고 하는 걸 대수라고 할 때 그거에서 핵심에 해당하는 구조가 군연산이다. 군이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오게 되고 군연산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연산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함수의 합성도 연산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군 구조이며 그 관점하에서 근해 공식의 오차 이상의 비가해성이 정립되었다. 그리고 그 함수의 합성을 기준으로 볼 때 선형함수의 합성을 기준으로 군 구조를 기준으로 선형함수의 합성을 기준으로 연산으로 보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만들어낸 게 행렬연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다. 그 시점에서 선형 함수들을 행렬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다뤄내는 것으로서 정보량을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렬만 보는 것으로서 얘기가 환원되어진다. 이게 선형대수의 얘기의 출발점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임의의 행렬을 다루는 거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대각 행렬에만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성분이 많으면 싫으니까. 그래서 정보량을 일치하는 방식으로 대각 행렬로 바꾸는 방식이 무지개 정리인데 지금 그거의 한 가지 이제 응용으로서 내적을 볼 때 내적 자체도 2 곱하기 2행렬이지만 그 2차원 벡터 공간 기준으로 볼 때 이것도 대각 행렬로 바꿀 수가 있다. 그거를 구현하여 주는 게 고유치랑 고유 벡터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하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설명을 드리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얘기를 어디까지 멱살 잡고 내린 거냐면 1강의 얘기를 공리가 필요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는 지금 뭘로 하는 거냐면 이 공리라고 하는 건 어디에 녹아 있는 거냐면 1,0, 그 고유 벡터 1과 고유 벡터 2가 맺고 있는 그 관계가 대각 행렬에 있다라는 것으로서 공리화되어진다. 이 영역이 공리이다. 이 영역이 사실은 믿음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인 거고 그게 물리적인 맥락에서 어떤 이제 그 일령령이를 안 써야 되는 그런 맥락들이 이제 19세기에 이런 비유클리드가 발달 다음에 20세기에 있어서 상대성 이론과 어떤 양자역학을 어떤 이제 태동하도록 한 원동력이 된다. 정도로 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늘 경계하는 지점인데 사실 이제 그 박현준 선생님께서 적으신 글을 보고 좀 많이 뿌듯했는데 그 수학은 종교경전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수학은 모든 거의 만물 해결사가 아니에요. 그런 수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않거니와 단지 구체적인 맥락에서 추상화하는 거에서 그 구체적인 맥락을 다루려고 하는 욕망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공리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거 그럼 논리학을 공부해야 되냐 이런 카테고리가 아니라 공리를 지정하는 그 맥락들을 그 수학에서 이렇게 선언한 그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전혀 얼토당토 않는 방향으로 어떤 이해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를 언제나 경계해야 돼요. 내적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하는 것도 내적을 도입하는 맥락과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벡터의 크기랑 각도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100일 필요가 없었다는 걸 알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알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수학은 보통 그런 식으로 봤잖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누군가가 오히려 딴지를 그렇게 걸 수 있어요. 이 유클리드가 얼마나 말되냐? 이게 얼마나 타당한 세계냐? 라고 했을 때 수학은 어떤 이상한 균열을 내는 거냐면 정말로 100일이 이 모든 이 지금 물리적 세계, 우리가 사는 어떤 자연과학 세계를 설명하는데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장할 수 있어? 라고 만약에 수학에서 질문 던졌을 때 누군가 그렇게 되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닌 예시 한번 들어봐. 자연과학계에서 100일이 아닌 거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데라고 했을 때 수학은 균열만 내는 거예요. 어떤 센스. 만약에 그 예시가 발견이 되면 좋은 거지만 수학에서는 그냥 뭘 하고 있냐면 정말로 100일이 충분하다고 보장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 수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대성 이론을 이론으로 만들고 났을 때 관측할 수 없었다고요. 아인슈타인 시대. 이거 관측이 되는 거는 100년이 더 지났어야 됐다고요. 도구가 못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은 어떤 균열을 내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보장이 있어? 여기까지가 이론과 연역이 만드는 세계예요. 그리고 이론과 연역을 가지고 지금 해본 거가 이 사실은 이 모든 공리들을 파고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적에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공리였었던 이유.
평행선 두 개가 평행으로 안 만났던 이 모든 것들의 이 밑바닥에 있었던 공리는 어떤 영역이었냐? 진짜 별거 아닌 건데 대각 행렬이 1001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정해야 됐었다라는 거. 이거에 불과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정하는 것들마다 세계관이 있는 것이더라. 라는 것이죠. 거짓 세계와 민 세계를 다 내포하는 얘기로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내적에 대한 훈련을 마쳤다면 이 내적을 어떻게 저희가 적용하면서 미분 얘기를 시작할 거냐면 우리가 사는 시공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 이 공간이라는 개념은 벡터 공간이 아니에요. 즉 벡터합과 스칼라벨을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그리고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여러 집합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미분을 도입해서 공간을 선형화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간이 이렇게 이제 지구 같은 공간이 있으면 미분을 가지고 공간들을 다 국소적으로 선형화해요. 이거는 우리가 한 거가 적용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논의가. 그래서 이 국소화해가지고 선형화한 것들을 다 선형대수를 가지고 내적을 가지고 행렬로 장난질하는 걸로 다 바꿔가지고 다 다룬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선형화에 대한 정보들을 다 합치는 거예요. 이게 적분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이게 전부예요. 선형화하는 방법을 가지고 행렬을 다루는 걸로 논리를 환원한 다음에 정보량을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렬을 막 다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선형화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게 미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분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줘야 되잖아요. 모아주는 도구가 필요하니까 그게 적분이에요. 그런데 이것 두 개가 연산으로 다룰 수 있다.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수학은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맥락에서 선형화의 맥락이 있고 각각의 맥락에서 선형화되어 있는 걸 다루는 행렬이라는 것도 각각의 맥락이 있고 이 행렬을 다루자는 거를 합치는 것들 다 각각의 맥락들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에서 혹시나 수학을 대하실 때 되게 이상한 오해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모든 이론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 사짜거든요. Theory of everything. 예를 들어서 장사라는 카테고리 혹은 사업이라는 카테고리를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 장사를 하는 분들과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른 류의 장사들을 하는 분들이랑 장사라는 카테고리에서는 비슷할 수가 있지만 다 맥락을 보면 되게 섬세한 얘기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Theory of everything이라는 건 없어요. 논리라는 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형화의 맥락, 선형화되어 있는 대상을 다루는 맥락,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합치는 맥락들은 맥락들마다 수학 안에서도 다 달라요. 달라야만 되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배우는 것들은 오직 어떤 거여야 돼요? 하나를 깊게 해보면 나머지랑 만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장사를 정말로 살아남는 거 사실 사업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를 살아남을 생각으로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른 맥락에서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Theory of Everything 이거 배우면 이제부터 인생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건 다 사짜잖아요. 당연한 말인가요? 그래서 수학을 배울 때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게 모든 거를 이해할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것도 어떤 수주라면서 배운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을 배운 거 언제 어떤 거냐면 내가 관심이 있는 작은 거를 파고들어서 어떻게 선형하는지 이 맥락에서 그리고 이 선형화되어 있는 행렬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합치는지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로 들어가서 퀄리티 있게 보는 게 되면 나머지 것들 내가 본 적이 없는 걸 볼 때 아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갈까요? 표면에서 많은 걸 아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세관이 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납득해요. 그래서 직문수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냐면 철학적으로 멋진 말 씨부리지 마시고 하나라도 정말로 알짜 정보량을 들어가서 알아내는 관점에서 내 무지랑 조화하는 거여야 되고 회색지랑 조화하는 거여야 돼요. 오늘 좀 말씀은 그 정도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적을 보는 게 이제 비로소 저희가 뭐에 닿은 거냐면 공리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유의미한 걸로 다루는 논리학적이라고 말하는 게 실제로 논리학이면 제가 말 삼지 않는데 논리라고 하고 공리라고 하는 가운데 종교적으로 씨부리는 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 영역, 대각행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루는 영역까지 내려오는 이게 공리를 다루는 것이지 1차, 2차 논리 씨부리는 게 논리학이 아니에요. 이건 다 말장난일 뿐이에요. 구체적인 정보량에서 재미를 보는 게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겠어요? 이 말이 납득할까? 그래서 이 공부들을 하시는 가운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2026년을 생각해 보시는 가운데 내가 이 수학을 배우는 가운데 내 방식으로 뭔가 재미를 보고 싶다. 그럼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그러려면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 다 이 직문서에서 다 배우신 거거든요. 행렬 다루는 거 2 곱하기 일반적으로 다루는 거는 그냥 다 컴퓨터 가지고 계산해야 되고요. 못하니까 인간이. 직관자 이하랩에서 다 있고요. 미분하는 거 다 뻔한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F가 F라인 구하는 그 얘기 지나지 않고 적분하는 거 다 뻔한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맥락에서 들어가서 뭔가를 보다 보면 알게 된다.
그리고 보통 거기서 세월아내와라는 경우가 더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내가 지금 물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뭘 배워야지 물 장사에 성공을 할까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거기서 파고들어서 내 상황과 맥락에서 어떻게 할지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만날 거라는 거죠. 일반론이 있다고 말한 건 제 생각에 다 사기꾼은 다 사짜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직문수를 하시면서 아, 공리라는 게 이렇게 대학 행렬로 만나는 거구나라는 층위들을 납득하시다면 여기 밑바닥에서 논리학적으로 얼마나 파고들어야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구체적인 거를 내 맥락에서 어떻게 해야 나한테 재미를 보겠는가의 맥락에서 이 공부들을 해나가시면 재미를 보실 거예요. 수학은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줄입니다.